친문 세력의 패악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쓴 이낙연 피해북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습니다.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죠. 둘째,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나? 판단도 안 했는데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 백현동 그 사건 그거죠. 백현동 사건은 백현동이라는 식품연구원 부지 그거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5억 원을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헛쓰고 하지 말라고 고등법원 판사 3명이서 뭐냐면 상고하려면 상고해. 자식들. 검찰에게 상고하려면 상고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를 다 깠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68페이지가 돼. 그 뒤에 나머지는 100페이지까지는 다 공소장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라고 판결문에 공소장도 뒤에다 붙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공소장도 뒤에다 붙였어. 그래서 100페이지가 됐어. 판결문이. 대법원은 작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습니다.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입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 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입니다.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합니다. 아주 그래. 그러니까 이 이낙연이 얼마나 잘못된 삐뚤어진 인간인지 알 수 있죠. 이 친문 세력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는 거야.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이 당을 떠나서 다른 데를 갈 때 문재인이 한 말이 있어요. 저 당도 우리 시민들이 지원해달라. 이낙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시민들에게.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 모여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 5명, 문희임, 노조 이 사람들을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친문 세력의 핵심이죠. 얘네들이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이게 사실 본론입니다. 제 패친이고 김민웅 교수의 글입니다. 좀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섬뜩한 얘기도 있고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 이 견해가 내 견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강력한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간단하게 결론 부분에서 제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재에 대한 주권자의 통치에 대하여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인 비상대권 국민에게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한다는 것이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에서 주장하는 바였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20세기 전반에 아주 풍미했던 정치 철학이었죠.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김민훈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민과 헌정을 우롱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후의 헌정수호기관이라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본분까지 저버리면서 가당치 않은 무한 태업 상태에 들어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주권자 국민의 총체적 의지에 따른 명령과 완전히 맞서고 있다. 총체적 의지라는 게 바로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에 해당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는 헌재의 역사적 본질과 무관하지 않다. 명분으로는 민주적 헌정 질서의 수호기관이라고 내세워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 세력이 의회, 입법부의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입법부 통제 장치로 장착한 지배 세력의 정치적 무기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포장되고 있지만 국민적 항쟁 앞에서 수세에 몰렸던 당시 전두환 세력이 6.29 선언이라는 기만적 타협 아래 밀어넣은 지배 도구였던 것이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민주투쟁의 결실이 압도한 상황에서 헌재의 태생 과정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절차적 선출을 거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임명 권력인 헌재가 선출 권력기관이 입법부의 결정을 심사 판결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 말이 되지 않는 기본 모순이다. 글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입법부가 반드시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입법부도 견제받아야 되는 거죠. 그 임명체제의 간교한 정치적 산술만 짜놓으면 입법부의 결정은 순식간에 무력화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이 3단락은 대강 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인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체제에서 다수결, 즉 3분의 2의 근거가 되는 6인의 합의가 부재한 순간 나머지 4인 또는 지금처럼 8인 체제인 경우 3인이 도리어 결정적 비토권을 갖는 체제가 과연 온당한가? 시민 언론 민들레에 이를 정확하게 지적한 광노현의 글, 이 광노현 교육감이 쓴 글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아주 긴 글인데 아주 타당한 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축약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광노현 선생은 그 법률가로서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헌재 구조에 박아놓은 정치 산술의 허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박노현 선생이 쓴 게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 탄핵은 이럴 경우 다수가 가중치를 갖도록 해야 소수의 비토권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금 광노현 선생 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수가 비토권을 갖는 것이 소수가 비토권을 갖는 게 옳은 것이냐. 그거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 소수 한 사람 두 사람이 비토함으로써 전체가 무산되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는 글쎄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범죄의
헌법적 근거가 된 비상계엄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에 대한 칼 슈미트의 이론에 따른 비상대권이다. 문제는 이것이 주권자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게만 부여된 특수 권력이라고 설정한 점이다. 주권자의 권한, 권력, 권리를 박탈하는 논리다. 칼 슈미트의 이런 논지가 파시스트 독재 체제에 부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를 애초에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권자의 통치에 일치한다. 이게 주권 재민사상, 국민 주권주의,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있고, 루소가 꿰뚫은 대로 그저 그 주권자 인민의 총합적 의지, 볼론테 제네랄레, 뭐 발음은 불어라 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볼론테 제네랄레, 이게 이제 일반 의지라고 말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루소가 꿰뚫은 대로 그 주권자 인민 종합적 의지로 표명된다. 총합적 의지, 일반 의지 같은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소환권의 최고 결정인 탄핵은 따라서 투표라는 인민의 총합적 의지로 확정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선출과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한 국민투표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헌재는 민주헌정과 헌법의 최고 권력자인 주권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주의를 범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간 헌재의 헌법적 위치를 존중하고 지켜온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헌재 무력화를 탄핵한 헌재 무력화를 택한 헌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점까지 가고 있는 판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의 상황을 만들어낸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면 그것뿐인 것이다. 그런데 헌재가 입법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되어 입법 권한을 가진 입법부는 물론이고 이 국민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국민이 가진 주권 박탈 상태이다. 여기서 핵심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있고, 이를 대리하는 선출기관 입법부는 그 뜻에 따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탄핵이기에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행정부의 권력체계는 무력화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 관리하는 통치체제가 필히 등장해야 한다.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김민흥 선생의 요 핵심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죠. 행정부는 이미 권력 체계가 윤석열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첫째, 세 가지를 이제 주장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의회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 체제를 즉각 붕괴시켜야 한다. 그래서 5명 이상 다 탄핵을 해버려서 내각기 국무회의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총탄핵 또는 의결권 정족수에 따른 국무위원 5인에 대한 탄핵을 집행해야 한다. 마은혁 판사 임명을 미루며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한독수에 대한 재탄핵은 당연하다. 이로써 일체의 입법 결정권이 그대로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 통합체로서의 임시 과도 정부의 수순에 들어간 과정이 될 것이다. 입법부의 행정권 접수 절차다. 이른바 상권 분립은 주권자 통치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통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이라도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는 재헌의회적 각오와 의지로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 마은혁 판사 임명은 이로써 거부권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임명되거나 헌재의 자격 부여 과정을 거치면 되도록 한다. 둘째, 날짜를 못 박아 윤석열 파면 결정을 최대한 압박하고 이 결정에 대한 최후 통접 후 이에 불복하면 즉각 헌재 권한 잠정 중단 내지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입법과 더불어 헌재가 뒷북으로 파면이든
각하이든 모든 결정을 내려도 이미 국민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고임을 선포한다. 의회는 이를 불가역적 결정이자 그 어떤 제3자에게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최종적 권위를 지닌 것임을 확정한다. 이 선포는 압도적 국민 지지로 확정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내란 행위자 처벌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적 상황, 즉 비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 발동 체계를 통해 새로운 정부 권력의 수립을 위한 대선과 내란 세력 척결의 임무를 잠정적 통치체제인 범국민적 결합체로서의 임시과도 정부에게 맡겨 오늘의 비상 상황을 돌파하는 혁명적 정세 대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를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이 특수 상황에 대처하는 B플랜의 작동을 구상하고 국민적 설득과 호소, 지지를 통해 준비, 실천할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80년 적폐의 끈질기고 뿌리 깊은 통치 전략을 꺾기 쉽지 않다. 국민적 총력 단결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여기서 시간은 관건이다.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 그냥 국민 주권주의를 글자 그대로 실현하자. 요죠. 국민 투표로 뽑았으니 국민 투표로 파면하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아주 타당한 견해죠. 그래서 그러면 네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맨 끝에 무리에 내 생각을. 이거 굉장히 이 혁신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냈어. 국회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